안녕하세요. 평화인문학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지금 이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 시민단체 한반도 평화행동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을 또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원영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한반도 주변에 이 주변 강대국들이 다 함께 얽혀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들은 먼저 북한 핵 문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중 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정치 질서의 변화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라고 하면 가장 주요한 행위자, 즉 다시 말해서 가장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현실의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힘이 강한, 즉 강대국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관계 변화와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특히 우리의 국내적인 뭐 정치나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핵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냉전이 붕괴된 탈냉전 시기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그 원고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이것이 1989년 11월에 실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의 사진입니다.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분단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독일 역시 분단이 됐습니다. 그 독일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와 좀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중에서 이 유럽에 직접 관계된 나라들과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을 포함한 이 연합국들이 독일을 분할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할 점령이 바로 미국과 소련 두 나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국이 독일을 분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전 영토를 분할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을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국이 분할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은 동독 안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자체 역시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분단 상태로 출범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45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1989년 즉 80년대 말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부가 붕괴되거나 하던 바로 그 시기죠. 그때 독일에서도 이와 같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동독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베를린 장벽이 바로 그 시기에 붕괴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얽힌 에피소드는 동독의 장관이 그
실수로 발표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즉 원래는 좀 시간을 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그 서독이라든가 기타 자유주의 진영과의 접촉을 보다 확대하겠다,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무엇인가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서 바로 당일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오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동베를린의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장벽을 오갈 수 있는 거냐? 이 장벽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쭉 말 그대로 벽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독 경비대에서 제대로 된 전달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했고 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장벽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바로 이 시기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이 시기죠. 이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체 국제 정치 질서를 구축했던 양극 체제, 즉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국가들과 소련을 정점으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두 진영 간의 대립, 이것은 이제 양극 체제에 따라서 그 대립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열전, 핫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 양극 체제 하에서의 두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두 진영이 총을 들고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이런 대립 구도였다라고 한 점에서 차가운 전쟁, 콜드워, 즉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냉전 체제 해체라고 하는 것은 1985년에 소련에서 먼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주창을 했습니다. 즉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개방을 이야기하는 글라스노스트,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책으로 펼치게 됐고요. 1989년에 가서는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가 한 번 대통령을 했고 아들이 했는데 이 시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몰타에서 만나서 냉전은 이제 끝났다, 두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냉전 종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해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고요. 물론 독일의 통일은 여기에서 다시 2년 뒤 1991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그해 1991년에 소련, 이 연방공화국이었던 소련이 붕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물론 그래서 현재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 체계가 존재하지만 과거에 소련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사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실상 이 가장 큰 공화국인 러시아 공화국으로 이렇게 계승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로 이 냉전의 해체, 이것을 우리가 탈냉전, 포스트 콜드워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공동선언이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 시기를 살펴보면 1990년 9월에 한국에서 핵무기 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 핵무기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부시 대통령,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이 전술핵 폐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요. 동시에 전략핵의 현대화, 즉 전략 핵무기를 계속 성능을 강화하는 것,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런 현대화를 제안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다면 그러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한미 간의 공동 군사훈련이죠.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당시 탈냉전의 그 분위기에서 북한은 사실은 자신들의 우방 국가들이 계속 붕괴가 되는 바로 그것이 탈냉전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하에서 남한 북한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합의를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바로 1991년 12월에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 대한 공동 그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 즉 북한은 미국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과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 이 점 다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이어서 바로 1992년에 북한은 핵 안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IAEA의 사찰을 수용합니다. IAEA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이죠. IAEA라고 하는 기구는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국제 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이죠.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원자 폭탄을 만드는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나 원자력 발전하는 재료나 동일하죠. 따라서 IAEA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핵사찰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시기 즉 탈냉전이 있던 이 시기에 어쨌든 한반도는 남북한 간의 이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되고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한반도에는 이제 평화의 기운이 물씬 나기 시작을 하게 됐죠.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시기에 바로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 핵 위기를 몇 차례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그 위기적 상황이 있었는데 국제 정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제1차 북핵 위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제1차 북핵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EA에서는 북한이 일단 그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핵 사찰을 하기 위해서는 IAEA의 핵사찰하는 대표단이 그 해당 국가로 직접 가야 되겠죠. 가서 의심스러운 시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이 핵무기 개발하는 시설인지 아닌지 혹은 핵무기의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AEA의 대표단이 북한에 직접 가서 핵 사찰을 이 시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1992년 5월 25일에서 1993년 2월 6일까지 총 6차례의 핵 사찰을 IAEA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1992년 7월 2차 사찰 때입니다. 두 번째 그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사찰할 때인데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찰을 받는 국가가 이 사찰 대상에 대한 리스트와 그리고 이 IAEA가 궁금해할 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92년 7월 달에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차 그 북핵에 대한 사찰을 하던 이때 북한이 사전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이 사찰단이 가서 확인했던 실제 플루토늄 양, 플루토늄이 바로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 재료이죠. 원료. 이 보고서에서 그 기록된 것과 실제 가서 확인했던 것,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사전에 신고했던 이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1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16개의 핵시설 외에 사찰단이 봤을 때 이건 핵시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2개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IAEA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더 추가적 확인을 했냐면 미국의 CIA로부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은 지구상에 24시간 첩보 위성,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죠. 당연히 그것이 가장 많이 띄워놓은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정밀하게 그 촬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CIA로부터 미국의 첩보 위성 촬영 사진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찍어서 영변에 있는 2개 시설에 대해서 이거 좀 의심이 가니까 사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북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IAEA의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왜 함부로 막 보자고 하냐. 일반적 군사 시설을 당신들이 보자고 하면 이건 우리 입장에선 군사 기밀인데 그렇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북한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다 수용을 한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게 됩니다. 결국 애초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고 북한이 수용했던 이것이 잘 진행이 되는 듯 싶다가 사실상 파국을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북한에서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선언을 했는데요. 북한은 1993년 3월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NPT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NPT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과거엔 소련이었죠. 소위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국가들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외에도 사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다 저 나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그 본인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NCND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NPT 조약,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이 갖고 있는 나라 좋다. 그러나 이 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핵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기왕에 갖고 있었던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핵 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약속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어찌 보면 이것도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누군가는 이미 갖고 있는데 왜 후발 국가들은 가지면 안 되지? 없앤다면 이미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런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그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특히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세계 가장 힘이 센 이 강대국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레짐이라고 하는데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 전 세계가 더 이상 핵을 확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약속된 체제, 그러니까 레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가입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입했다가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래 이런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은
94년 5월에 가서, 그러니까 93년 3월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계속 미국이 압박을 가하다가 그러고 나서 약 1년 이상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94년 5월에 가서 영변 폭격 명령을 합니다. 이 시기에 미국 대통령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 시기에 실제로 영변 폭격을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당시 우리 한국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 특히 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하는 것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와 꼭 상의하고서 하더라도 실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스스로가 북한의 영변을 폭격했을 때 그럼 북한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갖고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빠른 지름길이었겠죠. 그 대응을 한다는 것이. 그랬을 때 북한의 대응으로 한국 쪽의 피해를 시뮬레이션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가족 혹은 주한미군의 군속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서 크게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실제 영변을 폭격하는 일까지 이렇게 그 진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기가 굉장히 그 아주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017년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하게 말폭탄을 퍼부으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대립 국면이 있었는데요. 1994년에 이 상황도 그 당시에 못지않았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그 일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이전의 대통령이었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었을 때 전 세계에서 직접 언제든지, 그러니까 24시간 그리고 직접 전화 연결을 가능하게 해라라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신뢰가 쌓여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신뢰를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갖고 있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 제1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방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94년 6월 달의 일인데요. 바로 이 시기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과의 협의를 사실은 공식적 협의를 하고 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었겠죠.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파견한 꼭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묵인 정도, 그러니까 그 비공식적 관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즉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북한도 핵 개발을 자제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한 것이죠. 북한이 자제하면 미국은 또 어떤 양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중재를 하러 갔었죠. 근데 여기에 김일성 당시 주석이 오케이를 하면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방북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제안을 전달했고 당시 대통령 이때 한국의 그 김영삼 대통령은 즉각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남북한 정상회담 준비가 한참 진행이 되다가 1994년 7월에 아주 갑작스럽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사실은 결국 성사 준비가 이미 이제 정상 간에 약속을 해서 실무적 준비를 이미 뭐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한국 정치사에서는 이제 그 조문 파동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한국 내에 이념 갈등을 더 부추겼던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어쨌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1994년 10월 이때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제네바 합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합의의 결과로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합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북한은 핵 개발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에너지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그런 부족한 에너지를 바로 이 주변국들이 북한에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소위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설립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는 북한 핵 문제인데 캐도 설립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적인 논의에 참가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캐도라고 한 기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좀 이런 이제 그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네바 합의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네바 합의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우린 제네바 합의 절대 이제 그 지킬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꼭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현재 교착 상태인데요. 어쨌든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미국 및 국제사회가 계속 제재를 했고 결국 제네바 합의는 깨진 셈이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 제1차 북핵 위기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북한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즉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됐던 1948년 이후, 아니 오히려 더 전부터, 즉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이제 그 항복을 하고 물러간 이후에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그 공식적인 정치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로 94년 7월까지 계속 북한의 제1인자로 군림해 왔던 북한의 통치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한 사건이죠.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서 이미 후계자로 내정이 되어 있었던 김정일의 그 북한의 그 통치자로의 등극은 사실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이 시기에 김정일이 이제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흥 통치였습니다. 이 시기가 대략 이제 1994년 7월에서 98년 8월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흥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북한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게 세습이 됐는데 그렇다면 과거 우리 민족의 그 풍습이 이제 3년 상을 치르는 뭐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는 물론 3년이 약간 넘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어떤 전통적 의미의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 더 중요했던 것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로 계속 북한에선 어마어마한 홍수, 어마어마한 가뭄 이런 식의 잇따라 3년간 계속 자연재해가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북한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시기는 1930년대 말 김일성이 만주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그 무장 유격 게릴라 운동을 하던 그 당시에
대대적인 일본군의 추격에 맞서서 게릴라 투쟁을 하면서 그 만주 일대에서 이제 그 장정, 그러니까 도망을 한편으로는 도망가면서 한편으로는 싸워가면서 했던 바로 그 시기를 이제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요. 90년대 중반 이 시기 역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항일 그 유격 투쟁 당시와 구분을 해서 제2차 고난의 행군 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김정일의 유은 통치 시기 바로 이 시기가 또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크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일 체제의 등장이죠. 자, 이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김정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북한에 대한 비전을 제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1998년에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서 강성대국론이라고 한 논설이 실리게 되는데요. 북한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이제 그 사상의 강국 그리고 정치에서의 강국이 됐는데 다만 이 경제 여기에서만 아직 강국이 못 됐다. 따라서 이 경제 고지를 점령해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강성대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부국강병론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천명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로 그때 광명성 2호라고 하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공위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미사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바로 이 광명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를 받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기 1998년에 북한과 미국은 또 한 차례 그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북한의 그 금창리라고 하는 지역에 핵시설 의혹이 또 미국에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그 맞받아쳐서 북한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북미 관계는 굉장히 냉각이 됐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북한에서 좋다 그럼 금창리 현장을 니네가 방문해서 조사해 봐라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 혹은 그 무기한 연기하는 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협상이 다시 개시가 됐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결국 2000년에 그 북한과 미국이 이제 중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면 그 이전에도 물론 남북한의 국력의 격차는 이미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남북한의 격차는 뭐 이제 더 이상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사실은 이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은 고사하고 국가로서의 생존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파워포인트 원고에 있는 그림입니다. 남북한의 경제 규모 및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경제 규모,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규모로 봤는데 상당히 엄청난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죠. 1인당 GNI 역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뭐 역시 이제 차이는 크지만 북한 자체의 경제 성장률은 워낙 경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경제 성장률 추이는 97년부터인데요. 94, 5, 6, 7 이 시기까지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실 북한은 워낙 안 좋은 데서 출발하니까 좀 올라가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시기 97년이라고 하면 사실 남한에 있어도 우리 한국도 아주 뼈아픈 시기였죠.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 시기이긴 하죠. 어쨌든 이 시기를 거치면서 다시 우리 한국은 급격하게 이제 회복하는 탄성력을 보였고요. 북한은 워낙 이제 안 좋았던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좀 기저 효과로 조금 높아졌지만 다시 좀 꺾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워낙 출발점 자체가 낮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 경제는 아직까지도 스스로 원하는 정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 시기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남한 북한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했고요.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그래서 6월 15일에 6.15 공동선언 이것이 발표가 됐죠. 이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정상회담 할 뻔도 했는데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정상회담은 이렇게 2000년에 되어서야 열리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 그럼 6.15 공동선언에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 크게 이제 5개항이긴 한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항, 제 2항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이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단계에서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 연합 방안의 통일 방안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연방 제한인데 북한은 이제 90년대 초반 탈냉전을 거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남쪽의 연합 제한과 북쪽의 연방 제한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것이 제 2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이런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고 경제 및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를 협력을 하자. 그리고 이러한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각급 단위의 남북 대화를 열어나가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북만의 이렇게 그 대화 분위기가 있었냐?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역시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 98년 미사일 협상이 좀 진전이 되면서 북한의 그 특사로서 북한의 조명록 차수라고 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군인에 대한 계급 호칭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특사로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군복을 입고 워싱턴 백악관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북미 공동 성명,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점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죠. 근데 그 전에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이 시기였습니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었는데 세간에는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2000년 이때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부시 대통령은 나중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APC 정책, 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했던 것을 제외하고서는 다 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했던 것은 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지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역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 지금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왼쪽에 위에 있는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이제 그 6.15 공동선언에 합의를 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손을 잡고 합의가 잘 됐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자,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또 이미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이죠. 이 이후에 이제 현대그룹이 사실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이렇게 그 분열이 되긴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기는 정주영 회장이 건재했던 시기고요. 현대그룹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삼성에 의해서 재계 2위, 뭐 이런 그룹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때 이제 이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은 사실은 이제 고향이 북한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소판돈 하나를 집에서 자기가 가출을 해서 이제 그 서울로 왔는데 그때 여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판돈을 집에서 이제 몰래 들고 나왔다. 그 소 한 마리를 소 500마리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소를 이렇게 트럭에 싣고 북한에 기부하겠다 이러면서 소를 실은 트럭이 통일대교를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이벤트였죠. 자, 이것이 9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미 이때부터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90년대 후반부 그리고 2000년을 새천년을 열었던 바로 그 2000년에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서 지금은 이제 둘 다 문 닫혀 있습니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런 내용으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시작이 됐던 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다시 또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터집니다. 2002년인데요. 10월달에 미국의 제임스 켈리라고 하는 당시 국무차관보조가 이제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를 제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상당히 이제 발달된 기술인데요. 그 핵무기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핵무기를 미사일의 끝, 그러니까 이 탄두 부분에 장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착을 할 때 폭발력은 근데 훨씬 더 커지거나 그대로이거나 즉 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핵을 발사해서 그쪽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문제 제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당시 제임스 켈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제 북한에서 제임스 켈리를 맞이했던 사람이 계속 이제 그 언쟁을 하다가 이렇게 자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 핵무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 이 발언이 이제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소위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002년 이제 11월 15일에는 캐도의 집행이사회에서 다음 달인 12월분부터 북미 기본 합의문에 제네바 합의에 있었던 거죠. 이에 따른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12월 12일에 북한은 핵 동결 해제 선언, 그러니까 핵 개발한 걸 동결했는데 동결을 해제하니까 다시 개발한다는 뜻이 되죠. 핵 동결 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2월 21일에 북한에서는 핵시설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 그러니까 핵시설 봉인, 핵시설 이렇게 딱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서 막아놓은 거죠. 막아놓은 상태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이게 봉인이고 이거를 제거해 버렸다는 거는 다시 핵시설 가동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IAEA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말로만 봉인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달아놨던 감시 카메라를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즉 핵동결 해제 조치라고 하는 것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2003년 1월 10일에 가서는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서 또다시 NPT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2월 12일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NPT 탈퇴 선언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핵 개발 이제 그 재개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IAEA의 특별 이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안보리에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그 제2차 북핵 위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제2차 북핵 위기의 해결을 이제 모색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육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됩니다. 이번에 개입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2003년 이 시기 정도, 즉 2000년대 초반 정도 왔을 때 사실 중국이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성장을 했었던 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무엇인가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을 당연히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중국이 봤을 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제 뭔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국제 정치적인 혼란이 오는 것 이것은 중국이 별로 좋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제 정치적인 혼란, 위기 이것은 이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란 나라가 정말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붕괴가 된다.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떤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북한의 그 난민들이 대거 중국에 유입되는 것. 이것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좋지 않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도 중국의 자신들이 해야 될 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일 북한에 정말 위기적 상황이 오고 국가 붕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 그 북한을 넘어서 있는 것이 바로 남한,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에는 주한 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버퍼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버퍼존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이 바로 주한미군과 직접 이 맞대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계속 우려를 표명하다가 이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데요. 결국 중국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제안했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북한 이 6개의 나라의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북한 이렇게 6개국의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육자 회담 이렇게 부릅니다. Six Party Talks라고 하는데요. 이 육자 회담은 2003년 8월에 처음 열리게 돼서 2005년에 9월에 제4차 육자 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9.19 공동성명의 내용은 좀 축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역시 북한이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그리고 IAEA에 복귀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북한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북한이 제일 그 북한과 가장 갈등이 되는 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제일 갈등을 이루는 당사자는 미국이죠. 그럼 두 번째로 북한이 이렇게 하면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즉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고 있지 않고 또 핵무기가 됐던 또는 재래식 무기가 됐던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또는 침공을 할 이런 의사가 없다. 이것을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각각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를 어쨌든 말로써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 뭐 그 관계 정상화의 최고 단계는 이제 국교 수립을 하는 것이죠. 즉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본과 북한의 관계, 북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한다. 사실 일본은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미 관계 그리고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우려사항, 북한이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제일 위협적이다라고 느끼는 강대국이 미국하고 일본이죠. 이 6개국 중에선 이 한국이 위협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이제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이 어쨌든 한국보다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니까 이 두 나라와의 근본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북한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에너지라든가 경제 교역,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이 다른 국가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이걸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와 더불어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 정치 문제가 됐으니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와 더불어서 동시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보 협력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으로는 이건 지금도 간혹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북미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북한이 주로 이제 요구를 많이 하죠. 공약 대 공약. 이것은 이제 혹은 말 대 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단계적 방식으로 이행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위에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19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사실은 야, 드디어 이 골치 아팠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게 바로 이제 육자회담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 회담장입니다. 회담장이 이렇게 육각형처럼, 그러니까 6개국이 그 중국이 육자회담에 있어서는 의장국입니다. 중국이 의장국이긴 하지만 6개 나라가 비교적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보이게끔 좌석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매번 회담을 했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9.19 공동성명에 합의를 하고서 6개국의 대표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자회담의 하나 문제가 뭐였느냐? 사실은 회담 대표들의 위상이 각각의 나라에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미국에 있어서 육자회담 대표로 나오는 사람은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자, 대부분 그런 비슷한 그 위상을 각국의 그 외교관 중에서 그런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육자회담이 다자 간의 회담으로 합의까지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합의의 주체, 서명한 주체들의 각각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그리 높지는 않다. 이런 이제 그 불안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해결이 정말 이거 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겠구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바로 이 육자회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9.19 공동성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9월 19일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9.19 공동성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9월 19일에 발표를 한 것이죠. 그 전에 그 합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을 이제 그 실무적으로 계속 합의문을 작성해서 서로 간에 쭉 조율을 해서 다 오케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6개국이 합의를 한 공동 성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합의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4차 육자회담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합의문이 나온 것이 아니죠. 그때는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의장 성명, 즉 육자회담의 의장 국가가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중국에서 중국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육자회담의 의장이 되고요. 이 의장 성명으로 항상 처리가 됐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그때는 이러이러한 논의를 했고 앞으로 또 이러이러한 논의를 또 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계속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제 이루고자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는데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6개국이 다 같이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6개국이 다 이제 이 합의를 지키는 일이 남은 이제 그야말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9월 19일에 바로 다음 날이죠. 9월 20일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재무부에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라고 하죠.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돈 세탁 우선 우려 금융기관이라고 지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돈 세탁 우선 우려 금융기관 이 무슨 뜻이었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항상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금융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세탁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달러화에 대한 위조 화폐가 발견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혹은 그 불법적 자금을 그 세탁하는 것, 불법적 자금이 세탁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불법적 활동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니까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항상 이제 그 미국은 그것을 감시하죠. 근데 이때 발표했던 돈 세탁 우선 우려 금융기관이라는 뜻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통해서 북한은 이미 이제 달러를 위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노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달러화를 위조해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다. 그 달러화를 유통하고 있다. 거기를 통해서 그리고 마약 거래 대금이라든가 불법 자금, 북한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마약 거래를 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여기에서 이제 자금은 특히 이제 달러화인데 이렇게 그 획득한 자금을 달러화로 세탁을 바로 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 하루 전날인 9월 19일에 육자회담에서 합의를 한 것인데 바로 다음 날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뭐 국무부는 아니고 그 육자회담을 주관했던 것은 국무부죠 미국에서. 그런데 재무부 다른 부처이긴 하지만 똑같은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육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미국은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다. 자기들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북한은 2005년 2월 달에 북한은 핵 보유 선언을 하게 됐고 2006년 2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0월에 가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근데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이 미국의 행정부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 동일하게 결론을 꼭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꼭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는 좀 그렇기도 합니다. 부처 간의 일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정말로 미국의 어떤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국무부에서는 자 이렇게 하지만 다음 날 재무부에서는 이렇게 해라. 뭐 미리 이렇게 조율을 해서 뭐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아주 깊숙한 내막까지는 모르죠. 그런 것을 그 주장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어, 그것은 일종의 음모론처럼 의혹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 이렇게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렇게 어렵게 해서 2003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2005년에 가서야 합의가 됐었죠. 그리고 매번 이 육자회담 할 때마다 사실상은 의장 성명이 나왔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결렬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당시 한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장관이 그 계속 육자회담에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에너지 문제라면 한국이 북한에다가 전기를 뭐 엄청나게 송전을 해줄게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때로는 북한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에 압박을 하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육자회담 안에서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기가 제한이 돼 있죠. 이 시기가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 시기였는데 2000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2001년 2001년인가요? 하여튼 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2007년 이때 와서 북미 간에 합의가 한 번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확실히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에 무엇인가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뭐 이걸 이제 정치학 용어로는 레거시 메이킹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2007년이면 임기 말이 다 된 때죠. 1년이 채 안 남은 때인가요? 하여튼 2007년 2월 13일에 북미 간 합의가 있습니다. 213 합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무엇을 해줬냐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동결돼 있었던 북한 자금을 그러니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돈 세탁 우선 우려 금융기관 지정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의 그 진행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은행에 있는 우려되는 이 돈 세탁을 했다라고 우려되는 자금을 동결을 시켜라 이렇게 그 요구를 했고요. 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과 거래하는 다른 은행,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동일하게 제재를 하겠다. 지금은 이런 것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관련하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들까지 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꺼려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자체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자금이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동결됐던 북한의 자금을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자금이었다. 흔히 39호실 자금이라고 부르는 그랬다라고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에서 풀어줬습니다. 그것을 풀어주고 나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2.13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2.13 합의가 있었지만 이미 이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많이 좀 상실된 상태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쨌든 2007년에 북한과 미국의 또 한 번의 이런 합의가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또 무엇이 가능했느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죠. 2007년 10월 2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4일에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공동 선언이 역시 또 발표가 됐죠. 이 공동 선언의 14선언의 내용은 주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2000년에 했던 6.15 공동 선언의 내용을 더욱더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키겠다. 이게 가장 그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 각 분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북한 간에 그 무엇인가 합의를 할 때 이 자주적 해결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사실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때부터였죠. 그때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4선언에서도 역시 그 자주란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서해 평화 수역 조성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바로 이 점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서해 평화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 NLL이라고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NLL 이 선이 이제 그 바다 서해 바다상에서의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 이 NLL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따로 이 바다의 경계선을 따로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서해 바다라고 하는 데서는 항상 긴장이 높죠. 군사적인 긴장이. 왜냐하면 서로 자기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NLL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 그때의 이제 전투 병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어놓은 선입니다. 육지에 있는 것이 그게 휴전선이죠. 그런 것이 연장돼서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바로 NLL인데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던 당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그 경계선을 일단 인정한다.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그 전에도 했지만 자기들이 그 경계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합의서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해 바다가 항상 군사적 긴장이 그 높은 지역이었는데 이걸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화 수역으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제기가 된 이야기가 이제 등거리 등면적 뭐 그래서 공동 이용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요 뒤에 다음 강인가요? 하여튼 연평해전, 서해교전 이런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해 평화수역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서해에서 무엇인가 이제 항상 군사적 긴장이 높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북핵 그 한반도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파워포인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처음에 하자 이런 걸 하자라고 제안한 게 뭐냐면 3자 혹은 4자의 종전선언 이 표현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이란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란 얘기인데 이 한국 전쟁의 이 부분에 대한 얘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얘기는 다음 강인 5강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확인할 텐데요. 이것이 왜 좀 특이한 표현이었냐면 종전 선언할 수 있죠. 그런데 종전 선언을 하는데 3자 혹은 4자 3자가 종전 선언하자도 아니고 4자가 하자도 아니고 3자 혹은 4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한국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체결했던 것이 정전협정입니다.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자라고 하는 정전협정인데 정전협정에 서명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이렇게가 이제 한편으로 일방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편이 유엔군 사령관이면서 이제 미군 대장 클라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빠질까요? 상식적으로 한국은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정전협정 체결한 나라가 세 나라고 여기 한국이 들어간다면 넷인데 사자의 종전선언 이런 모르겠는데 삼자 혹은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게 아주 심각하게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남한북한 당연히 들어가 있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또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죠. 당장 북한과 미국이 항상 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해왔으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삼자의 종전선언 이 이야기에서는 중국을 뺀다는 뜻이야. 중국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도대체 이것의 진의가 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주 특이하게 삼자 혹은 사자의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 그 14선언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그 역시 또 이제 교류 협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강화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동 번영과 균형적 발전 협력을 하자. 이 표현이 마지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선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14선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사진자를 한번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 이렇게 써 있죠. 이건 실제로 지금은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어쨌든 착공까지 됐고 가동까지 다 됐었죠.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래에 있는 사진이 역시 지금은 이제 가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면 묵는 이제 해금강 호텔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금강산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바로 이 해금강 호텔 쪽에서 묵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었던 사진 개성공단도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개성을 갈 때 그리고 금강산을 갈 때 개인적으로 뭘 느꼈었냐면 개성을 가는 건 이제 버스 타고 가죠. 근데 이 흔히 얘기하는 소위 어딘가 남측의 임진각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 북측 진영에 들어갔는데 검문 하느라고 올라온 군인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군대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이 당시에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중요한 부대들을 다 후퇴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성공단이 북한에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할 때 당시 이렇게 이제 받아쳤습니다. 개성공단은 휴전선이 몇십 킬로 위로 올라간 것이다. 즉 북한의 군대가 다 뒤로 이제 후퇴했다 이 표현이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개성을 갈 때 실제로 개성이 도착할 때까지 검문하느라고 올라오는 군인이나 초소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북한의 부대는 사실 정말로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금강 호텔 여기에 가서는 북측 안내원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 당시에 주의 사항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쪽에 저 뒤쪽에 보면 원산항인데 거기 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원산항, 군항을 배경으로는 절대 사진을 찍지 마라.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다 뭐 이제 다른 각도는 사진 찍어도 관계는 없는데 군항 방향을 배경으로는 사진 찍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걸로 봐서는 이 금강산을 북한 입장에서 개방한 것도 어찌 보자면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의 불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개성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14선언을 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과 계속 맞물려 가면서
두 차례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에 관련된 핵 개발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당연히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기, 즉 대륙간 탄도탄 ICBM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미사일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북핵 문제라고 표현할 때는 미사일까지도 사실상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김정일 위원장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이제 미사일 이런 표현을 했죠. 물론 북한에서는 광명성 2호 같은 경우 인공위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그 중에서도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이것도 로켓 발사체도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는 이 대기권을 그냥 벗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쪽 대륙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대기권의 마찰이라고 하는 마찰열이 굉장히 그 심한 것이라서 어지간한 물체는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이제 소위 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유성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지구의 대기권의 그 외부 그 운석 같은 것이 대기권을 진입할 때 막 불이 붙어서 그 불 붙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유성 혹은 별똥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열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대기권을 벗어날 때도 마찰열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을 둘러싼 표면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고 열에 잘 견뎌야 되는 이런 소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대기권과 만나는 각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대기권을 벗어날 때 각도 그리고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그때 각도 이것의 오차가 대략 3도 이상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숫자상으로 3도가 정말 정확한 것까지는 지금 조금 자신은 없긴 한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정교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했던 즉 대기권을 벗어나는 물론 그조차도 그 당시엔 대기권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였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오면서부터죠. 김정은 시대의 남북 대립 그리고 북미 대립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김정은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세습을 했죠.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역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위원장 시절에 했던 것처럼 정말 미리미리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고 아주 장기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후계자 이제 그 수업을 받고 직접 국정에 참여하고 했었습니다만 김정일의 경우는 김정은은 그런 정도까지의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경력으로 대장까지 금방 달게 되고 하여튼 뭐 아주 빠른 속도로 군과 당에서의 경력을 쌓았는데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2012년 4월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직급을 가지 않으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1위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김정은의 경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바꿨습니다. 아예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그 북미 대립과 남북 대립을 보면 바로 2017년의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했던 2017년 7월 4일에 미국이 정말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2017년 7월 4일이 화성 14호라고 하는 ICBM으로 평가되는 것을 발사했는데
북한에서는 이 사거리가 9,000km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그 정상적 각도로 발사하면 9,000km를 날아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에서 ICBM 실험을 할 때는 고각 발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 출발하는 각도가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계산하면 45도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ICBM을 45도로 날렸다면 그럼 한 9,000km 이렇게 갔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는 이 45도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의 90도에 뭐 한 80도 그럼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9,000km를 날아가게 된다면 미국은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각 발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것이죠. 이 9월 3일에 가서는 북한은 6차 핵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11월 29일에 가서는 화성 15 ICBM에 대한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 경우는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미 북한에서 이제 그 ICBM을 쏘면 이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사거리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그 11월 29일이죠. 이날 어떤 선언을 했냐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제 북한은 핵무력 완전히 완성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그 김정은과 그러니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사이에서 소위 말폭탄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각국의 그 상대국의 최고 지도자를 대놓고 아주 멸시 조롱하는 계속 이런 말폭탄이 오고 갔고요. 미국에서는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블러디 노우즈라고 해서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피를 터뜨리듯이 사람 전체를 때려서 코피가 터지는 게 아니라 딱 코만 때리는 거잖아요. 즉 핵이 있는 곳 혹은 ICBM을 발사 시설이 있는 곳 딱 여기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코피 작전이 실제로 검토가 됐었다고 하죠. 특히 이건 이제 그 볼턴 보좌관이 이제 그 백악관 시절에 대한 책을 썼죠. 거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고서 쓴 책에서도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심각하게 군사 작전에 대한 검토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있었다면 이 시기는 남북 사이에서의 대립도 이제 격화가 됐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2016년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죠. 2016년 2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 초기에 어떻게 보자면은 자신의 권력이 안정될 때까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시기까지 그 미국과 북미 대립 굉장히 격화됐고요. 남북 대립 역시 굉장히 격화됐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정말 180도 바뀌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됐죠. 자, 김정은 시대의 그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깜짝 놀란 일이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먼저 나옵니다. 대남 유화 제스처를 표명을 했죠. 이러면서 특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용의를 밝혔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진짜 그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진위가 뭐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북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에. 이것이 이제 3월 5일이었고요. 3월 5일에 특사단이 갔을 때 또 역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북 한만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국 측에 또 전달하게 됐죠. 이 특사단이 평양을 갔다가 와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실제 있었고요.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죠.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이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숨가쁘게 이때 전개가 됐죠.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판문점 선언 이것이 발표가 됐죠. 정말 아주 깜짝스럽게 놀랄 정도로 180도의 전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근데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언급들을 가지고 북한의 그 정말로 그 진위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2017년 그 11월 29일에 있었던 핵무력 완성 선언 이때 이제 북한이 이 정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력을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이 핵무력을 계속 이제 성능을 높여가는 단계였는데 완성을 했다는 뜻이 뭐예요? 완성했으면 더 뭐 굳이 성능을 높일 필요는 없죠. 있는 걸 관리를 잘하고 소위 말해서 재고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신제품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얘기는 무엇인가 정세의 전환을 가지고 오려고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맞아서 이런 전환이 일어난지 그것까지야 뭐 알 수 없습니다만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때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물론 이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9월 달에는 또 9일 하필 또 날짜도 9.19였습니다. 9월 19일. 바로 그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공동 그 성명을 채택했던 바로 같은 날이죠. 그 9월 19일 9.19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시대의 남북 대화 2018년에 정말 우리는 이 남북 간의 협력 이것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었죠. 특히 이 평양 방문에 있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그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백두산에서 같이 이렇게 그 손을 맞잡고 하는 이런 그 사진들은 정말 굉장히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이제 그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자, 이 남북 대화가 이랬다면은 이 김정은 시대에는 북미 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먼저 그 남한의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와서 미국에 전달했을 때 그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수락을 했습니다. 좋다.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자, 이렇게 되니까 3월 31일 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까지 다 했었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선언을 합니다. 5월 24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연기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때 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5월 26일, 즉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선언을 하고서 바로 이틀 뒤였는데요. 판문점에서 갑작스러운 2차 판문점 정상회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정말 아주 급박하게 북미 정상회담이 다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연기 선언이 있으니까 이러다 이제 북미 관계 도로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던 남북 관계 이것도 다시 진전이 정말 어려워질 텐데 아마 이것이 남북한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이었겠죠.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그 서로 간에 이제 연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아주 그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이 마치 원포인트 회담처럼 있었고요. 이 판문점 정상회담의 내용이 다시 또 바로 그 미국에 전달이 됐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좋다. 다시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된 날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실제로 6월 12일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싱가포르 선언을 보고 저도 당시 기억이 나는데 워낙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너무 지나치게 선언적이었다. 이 지나치게 선언적이었다는 얘기는 알맹이가 없는데 지금 해야 될 말들인데 왜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추상적으로만 나오지?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나치게 포괄적인 추상적인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딱 하나였죠. 미군 포로 유해 송환. 실제 북한은 이제 그것을 했고요. 자 이렇게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싱가포르 선언을 하고 채택하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됐고요. 그 뒤로도 계속 북한과 미국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2019년 2월 27일 하고 28일 이틀에 걸쳐서 하노이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을 경유해서 베트남까지 이러면서 계속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아마 그 무엇인가 획기적인 미국과의 합의를 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합의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전부터 일종의 언론 플레이 하듯이 그렇게 쭉 지나갔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동선언 발표도 없었고 마지막에 설명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했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 무엇인가 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리 한국은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운전자론, 중재자론, 운전자론을 주창하고 있었고 우리의 역할은 일단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중재를 하겠다. 양쪽의 의견을 가감 없이 그리고 다른 쪽이 오해하지 않게 그럴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2019년 6월 30일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갔다가 실제 그 회담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둘이 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문점에서의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더 이상의 진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정말 아쉬움이긴 한데요. 다만 그 이전과는 좀 분명히 달라진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을 북한도 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그 남쪽의 어떤 공무원인 분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뭐 월북시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저는 글쎄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바다에 떨어졌고 자 여기에서 북한 쪽에 가서 우리 그 군의 발표라든가 언론의 발표에서 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북한 초병이 그분을 이제 총으로 사살했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격앙해서 했고 하여튼 온 사회가 이렇게 격앙이 됐었는데 정말 그 깜짝 놀랐던 것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랬던 적이 제 기억이 맞으면 과거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 1974년이었나요?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 76년이었나요? 그때 그 좌경 맹동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렇게 그 본인이 직접 그 말하자면 사과. 우린 충분히 이제 그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표명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북한도 현재 대화는 시작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북한도 아주 부분적 도발은 하고 있지만 가장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울 만한 ICBM을 추가로 발사한다든가 혹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물론 남쪽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 반응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 개성에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남쪽 우리에 대해 남측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 표명한 것은 아마도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자 하지 않겠다. 즉 현 상황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남측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북한 역시 지금 미국은 잠시 후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 북한이 이런 사과를 발표한 것은 미국 쪽에 대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 북한 나 김정은은 합리적이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이것이 바로 그 2018년에 있었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죠. 싱가포르에서의 그 싱가포르 선언을 하고서 찍은 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하노이인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은 하노이 담판에 있어서 북미 간의 입장차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북한은 뭘 주장했냐면 자신들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그리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 폐기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최우선의 그 상용 조치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제재 완화를 해달라. 자, 이게 이제 북한의 요구 사항이었다면 미국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그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시적 비핵화의 실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영변 외에 너네들이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핵시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말로는 뭐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의 대표단들이 깜짝 놀랐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영변으로는 안 되고 영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변 말고도 규모가 큰 시설 니네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미국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는데 그거를 북한이 먼저 해라 뭐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게 이제 그 결렬이 됐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애초부터 이걸 결렬시키고자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하긴 한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임했을까? 사실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국내 정치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죠. 어쨌든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을 참 아주 지루하게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쭉 나타났던 이제 국제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냉전기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변화라고 하는 걸 보면 즉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죠. 먼저 중국을 보자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G2 국가 즉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 국가 주요 강대국의 둘 중에 한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이 G2라고 하는 표현은 뭐 G2, G7, G8, G20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주로 이제 그 강대국을 지칭하다 보니까 G2, G7 이게 강대국 둘, 강대국 일곱 이렇게 해석을 해서 G가 그레이트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G라고 하는 거는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G2는 그룹 오브 투,
G20 그러면 그룹 오브 20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G2 국가로까지 등극을 했어요. 자, 그럼 일본은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일 동맹이 일본에 갖는 의미를 재정의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미일 동맹이 일본에 주는 의미를 재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국제 정치 행위자로 등극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역사에서 두 번 그 총리를 했는데 처음에 총리를 하던 시기에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도에서부터 태평양 바다까지의 주요한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하자.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 구상과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도 태평양 구상은 아베 총리 2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데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다음 일본, 인도. 이 네 나라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금을 그어 보면 이 마른 목걸이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다 이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인도 태평양 구상에서 결국은 이것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리면 바로 그 안에 중국이 들어가 있죠. 인도 태평양 구상에서도 보면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 중국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다 협력적 관계를 맺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 러시아의 경우는 보면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국제 정치 주요 국가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푸틴 대통령은 뭐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근데 북한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사실은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국가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시대에 와서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가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국제 정치란 차원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가 불일치되는 이런 상황에 매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그러면 바로 부딪히는 게 한미 동맹이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주장을 했던 정권이 있었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하는 이런 정권이 있었어요. 그 탈냉정기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까지 쭉 북핵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다시피 남북 관계는 남한 북한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관계인데 특히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걸 알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인게이지먼트 그 개입 혹은 관여라고 해석하는 이런 정책을 내건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대화 협력하겠다. 즉 양국이 다 이렇게 일치했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탈냉정기에. 묘하게 어긋나고 계속 어긋나고 했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14 선언을 했던 이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문제 이전에 이라크에 대해서 침공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 국가라고까지 그냥 표현을 했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는 폭정의 전초기시다 북한이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엇갈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 한미 관계의 불일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와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다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욱 중재자론 뭐 이런 주장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냉정기 동안에 이 동북아에 물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근데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패권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탈냉전이 됐다는 건 미국의 관점에서 국제 정치 구조가 변한 겁니다. 즉 양극 체제에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소련을 정점으로 해서 서로 진영 간 대립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거죠. 양극에서 미국 유일 일극 체제. 미국만이 가장 세계 유일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렇게 변했죠.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대통령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시기까지를 보자면 국제 정치 질서의 관리자와 같은 역할이 좀 컸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기엔 관여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모토로 걸었고요. 부시 대통령은 다만 국제 정치 질서를 관리하자는 방식의 분명히 클린턴 대통령과 좀 달랐죠. 관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라고 하는 큰 기본적 개념에서 이제 그 나오게 된 정책인데 아들 부시 대통령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일방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자, 미국이 말하면 니네 다 따라와. 미국이 건설하고자 하는 국제 질서가 옳은 것이니까 다 따라와. 어쨌든 이 시기까지는 질서 관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서 미국에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다음 해인 2007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것의 여파로 2011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걸 겪게 되면서 사실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고 실제 미중 협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신조어로 무슨 차이메리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차이나와 아메리카. 자, 그랬는데 중국이 점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힘이 강력해지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와서부터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있어서는 재균형 전략 그리고 피보트 에이시아 그래서 아시아로의 회귀 이 표현들은 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와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안했던 인도태평양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미국의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는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 중국이 있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미국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봉쇄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아예 저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중 갈등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 시작된 건 무역 갈등이었죠. 통화 문제, 화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 시기부터도 있었습니다. 중국을 자꾸 환율 조정국으로 압박하고 했는데 어쨌든 무역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 화웨이 뭐 이런 회사를 둘러싸고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 남태평양에서의 그 바다상에서의 영토 갈등, 중국이 이제 영토 갈등을 바다에서 영토 갈등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군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직접 개입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와서 이러한 것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패권 전략이 변화를 했고요. 그렇다면 탈냉전기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막 이런 국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미국의 패권 전략이 이렇게 변화했다면 북한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안보 전략은 한마디로 핵개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핵개발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국의 해석도 있고 미국의 북한 자신들의 주장도 있고 함께 정리한 건데요.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국력 격차로 인해서 무슨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 이거는 뭐 아예 불가능하다 지금. 이건 당연히 우리 한국의 관점이죠. 그런데 북한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남한을 자신들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남한의 국력을 자기들이 따라잡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건 이미 북한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고 자위권이라는 차원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위력, 이것을 핵 억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자신들을 핵무기로 공격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반격을 할 테니까.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 운반 무기로서의 ICBM,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남북한 혹은 북한과 미국의 군사력을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남북한을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군사력, 정말 객관적 군사력만 가지고 보면 상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워낙 파괴력이 큰 무기이죠. 즉 다른 재래식 무기는 다 북한이 뒤지고 있어도 남한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북한은 그걸 한 일거에 이 뒤지고 있는 그 대칭적이지 않은 이 전력을 일거에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다. 이렇게 보고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은 무기 개발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따라서 이제 그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안보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핵무기로만 있으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그 안보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미국을 직접 위협에 대항하려면 미국에 그 도달할 수 있는 ICBM이 있고 거기에 핵무기를 이제 부착을 하면 미국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혹은 북한식 주장으로 하면은 미국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죠. 즉 자위력과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안보 전략이었고 그것은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핵무기 운반 무기로서의 ICBM 개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항상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해서 도발과 협상을 번갈아 했죠. 이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 사과를 했었던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벼랑 끝 전술보다는 지금 상황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국제 정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뭔가를 좀 보자면, 사실 중국은 아까도 설명을 했었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본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뭐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건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이런 건 할 수가 있죠. 즉 북한의 생존을 관리하는 것, 이것 역시 중국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것을 북핵 문제를 통해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동북아 국제정치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주요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뭔가가 그 사건이 벌어지면 일본은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의 핵 개발은 자기들에게도 안보적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반 국제 정치에,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이 자위대의 군대화, 뭐 흔히 얘기하는 보통 국가화의 가능성을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극동 진출을 통해서 국제 정치 지위를 상승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얼지 않는 항구를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 얼지 않는 항구, 시베리아 쪽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이제 극동 지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극동 진출이
이 아시아 쪽에 동북아시아 쪽에서의 국제 정치 지위를 상승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극동 진출의 한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이고요. 북한의 경우는 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위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대하고 혹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북한의 핵을 매개로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도 이제 북한에 있어서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죠. 북한의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결국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안보 확보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관리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역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안보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자위력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에 주한미군도 들어와 있고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만약 한미동맹이 깨지면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는 안보 위협이 안 되느냐? 아니죠. 주변국이 살상력이 높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죠. 흔히 얘기하는 안보 딜레마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의 안보를 관리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또 한반도 평화 체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데 핵을 폐기하기 위해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하지 말아라 하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서로가 그럼 우리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평화인문학의 네 번째 강의로 북한의 핵 문제와 동북아 국제 정치라고 하는 상당히 딱딱한 주제의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어떤 이 질문에 무엇이 있으니까 답을 써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봐라. 이런 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첫째, 북핵 문제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의 가능한 역할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참 이렇게 긴 시간 정말 딱딱한 주제에 죄송합니다. 참 제 말투도 굉장히 재미가 없고 아주 지루했을 텐데요. 참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